네, 윤석열 씨의 내란 사태에 대해서 우리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얘기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내란뿐만 아니라 국회에 군 투입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군을 북에 보내려고 했다. 내지는 북한을 공격하거나 불필요하게 자극함으로써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지난주에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도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그 이야기 추가로 증거 나온 것들 한번 짚어보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뭐 국방부 장관 김용현 씨하고 뭐 그 수방사령관이나 이렇게 군을 국회나 선관위에 투입한 그 당사자들 네, 주범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얘기 많이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국가안보실이나 이런 쪽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 윤석열 체포 이 자체가 사실 모든 뉴스를 다 덮고 있잖아요. 저도 네네네. 요즘 새벽에 3시에 깨고 4시에 깨고 하는데 그때 깨서 제가 뉴스를 보고 있어요. 혹시 속보로 뭐가 오늘 안 나오나. 그러니까 체포 때문에 가장 문제는 뭐 재판은 재판이지만 어쨌든 이 뉴스가 가려져서 그동안 이 불법 계엄을 위해서 얼마나 어떤 것들을 준비해 왔고 제가 보기엔 참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환죄뿐만 아니라 외환죄와 관련돼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많은데 이 체포 뉴스 때문에 가려져서 이런 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12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죠. 민주당에 그 외환 유치죄 진상조사단이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조사 단장을 이제 정동영 의원이 맡고 있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박선원 의원 그리고 부승찬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 외에도 국정원에서 계셨던 분 예전에 뭐 청와대에 계셨던 그 외교안보 쪽으로 이런 자문위원들까지 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한마디씩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보통 그런 기자간담회나 기자회견을 보면은 내용들이 조금 중복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날 모든 분들의 얘기는 다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었고 혹은 제보들이었고 그런데 네. 안타까운 건 언론에서 그걸 별로 보도를 안 해요. 제가 찾아봤는데 아, 별로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각도 지금 안 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부러 더 가져왔습니다. 이 그러면 뉴스를. 단독으로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근데 조각조각 기사들이 그냥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그 10일 날 그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그 기자간담회 핵심은 이 계엄 세력들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고 북한이 적극 대응했더라면 그야말로 전쟁까지 갔을 것이다. 라는 게 이 아. 조사단의 기본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전쟁까지 간다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도발해서 약간 타격이 오면 아니면 뭐 HID 부대가 뭔가 위장해가지고 북한군인 네. 것처럼 해서 음. 뭐 국내 요인 암살하겠다고 했다거나 이런 네. 의혹은 나왔죠. 근데 그러니까 전쟁은 이게 너무 믿기 어려운 거니까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시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전에 아무리 뭐 박정희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어도 북한까지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진 않았다. 뭐 이렇게까지 얼마나 참담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나 이런 제보 정보를 보면서 그러니까 믿기가 싫은 거예요. 믿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자꾸 나오니까 불편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여러 군데서 제보가 온다는 건 분명히 에비던스가 있다, 그 증거가 있다라는 거고 일단 조사단장 그 정동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전과 전면전 이게 약간 좀 분리해서 해서 어떤 뭐 DMZ에서 잠깐 예를 들면 뭐 예전에 그 목함지뢰 사건 2015년에 박근혜 때 이러는 것처럼 뭐 여기서 이렇게 충돌 유도해서 약간 총이 뭐 총싸움에 오고 한다면 이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꾸몄던 그런 계획들을 본다면 그보다 더 나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작은 한반도에서 국지전과 전면전은 구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외국의 어떤 전문가들 그 작년 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그 해커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예언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사실은 한반도라는 그 어떤 총 면적이나 이런 걸 본다면 국지전과 전면적 구분하기 힘든데 사실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동영 의원은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뭐 하라고 그랬다 합참에서 막았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됐더라면 그래서 북이 바로 맞대응했더라면 곧바로 전면전이 불가피했을 거라는 게 정동영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더 있나요? 오물풍선 원점 타격이 실행됐다라면 할 때 그 오물풍선 원점 타격이라는 게 네. 그 이제
제가 그동안 지난번에 나왔을 적에는 10월에 있었던 3일, 음. 9일, 10일 날 그 북한이 주장하는 네네네. 평양 무인기 그런 평양 조각조각. 무인기가 있었죠. 그랬는데 그 전체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 민간 단체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전단지와 오물풍선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으며 그래서 평양 무인기는 왜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국회 총 들고 들어가는 계엄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쭉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 네네네. 사실은 그 최현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 작년 1년을 전체를 봤을 때 사실은 작년 1월부터 북한 도발 사전 준비를 했다. 그래서 총선을 3개월 앞둔 1월, 그러니까 총선이 4월에 있었잖아요. 날짜가 정확합니다. 1월 9일 국방부 합참은 뭐 9.19 그 군사합의 있었지 않습니까? 그 김정은과의 문제 군사합의를 완전히 이제 파기 효력 정지시켰죠. 파기했죠. 네. 사실은 2023년 11월에 일부 효력을 파기했고 이제 작년에 완전히 파기했죠. 그런데 9.19 이 군사 합의를 완전히 이제 파기하면서 사실상 절대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분위기 조성, 환경 조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월 31일에 윤석열이 직접 중앙통합위원 회의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연이어 가서 주재를 하고 여기서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후방 도발 이런 것들을 윤석열이 직접 언급했다는 겁니다. 아, 직접 언급을 했다고요? 네,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 나타나서는 또 이제 반국가 세력이 반국가 세력은 1년 내내 지금 얘기했던 거잖아요. 2년 내내 얘기했던 거죠. 그 얘기를 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말에 그러니까 1월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3월 말에 안가에서 여러 명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보면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 제일 핵심은 김용현, 당시는 경호 처장이었고 그리고 신원식 국방장관, 조태훈 국정원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렇게 네 명이 3월 말에 이제 안가에서 만나서 여기서 이제 뭐 비상대권, 뭐 계엄령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월과 3월이 그렇게 갔고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제 어쨌든 국내 언론에서 오물풍선이 날라오는 것만 얘기를 하지 얼마나 여기서 대북전단을 뿌렸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 민간 단체들이 가서 뭐 좀 그렇죠. 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죠, 다들. 그리고 작년에 좀 냉정하게 본다면 우리 한국에 있는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보낸 다음에 오물풍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물풍선을 먼저 보내서 전부 그 대북 전달 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서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북한이 싫어도. 그런데 일단 작년 한 해만 본다면 우리가 그 한국에서 보낸 대북 전단 살포가 총 93회였어요. 그리고 무인기 침투 의혹은 말씀드린 대로 3회죠. 네네. 그리고 오물풍선 북에서 우리로 날려보는 게 33회였습니다. 일단 숫자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게 중요하고 4월 총선 이후에 이 숫자가 굉장히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북 전단 그 전단 살포 같은 경우에는 한 1, 2, 3월만 보더라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뭐 이 정도만 보냈는데 4월 그러니까 총선 이후부터는 평균 10회 그리고 9월에 가서는 20회를 보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전단 살포 우리가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최현일 의원 얘기인데 대북 전단 주로 탈북 단체 등이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 심리전단도 대북 전단을 보내기 시작했다. 특히 9월에서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우리 군에서도 보냈던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민간 단체들이 보내는데 정부에서 막지 않는다는 거를 비판하는 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군에서 아예 정부에서 직접 보내고 지금 최현일 의원의 주장이기도 있었다. 하고 이 관련돼서 조선일보 보도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12일 날 최현일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국군 심리 전단도 대북 전단을 보내기 시작했다. 9월부터 뭐 11월에 집중적으로 살포했다고 했고 1월 2일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 2일에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김용현 국방장관이 온 이후에 이런 상황이 굉장히 급증됐다. 많을 때는 일주일에 3, 4회씩 한 번에 대북 전단 수백 개, 그러니까 대북 전단 풍선 수백 개를 전단지 수백 개가 아니라 풍선 수백 개를 날렸다는 거예요. 많죠. 김 장관이 온 게 9월이었던가요? 8월이었던가요? 네, 8월에 지명됐고 실질적으로 취임한 건 9월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김용현이 오자마자 이 모든 게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 전단을 엄청나게 쏘아대니까 이제 뭐 김여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엄청나게 비난하면서 이제 오물풍선을 맞대응하면서 보내기 시작한 건데. 한국에서 먼저 보내기 시작하면 그쪽에서 오물풍선이 오는 계속 긴장 고조시키는 것이었고 그것이 9월에서 11월에서 뭐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11월부터는 급격하게 감소되긴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진상조사의 발표를 좀 중요시 여기는 건 기존에도 뭐 오물풍선 얘기 나왔었고 전단지 무인기 다 나왔었는데 시기와 횟수가 굉장히 특정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하신 걸 지금 요약을 해보자면 네. 최현일 이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죠. 대북 전단 살포가 작년에 우리나라가 한 게 93회였고 북한에서 우물풍선 우리나라로 보낸 건 33회였다. 네네. 우리나라가 3배나 더 보냈다 사실. 그렇죠. 일단은 그렇고 일단은 숫자는. 집중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던 직후인 9월부터 네. 집중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서 9월 한 달 동안 20번이나 보냈고 네. 그때 북한에서 오물풍선 또 오기도 했었겠죠. 그렇죠. 네. 9월에도. 그래서 9월에 최고조인데 이 대북전단 보낼 때 20회로 최고조로 됐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맞대응해서 보냈는데 그게 9회. 9번이요. 아홉 그래도 번. 북한이 반밖에 안 보냈다. 뭐 어쨌든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네. 그거 좀 충격적인데 그때 또 보냈던 곳이 민간 단체가 아니고 국방부 소속의 우리 심리전단. 심리전단이 네, 보냈다는 조선일보 보도까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최현일 2일. 의원도 폭로했고.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조선일보가 먼저 1월 2일 날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진상조사단 뭐 평양 무인기나 등등 관련해서는 12월 말에도 뭐 추미애 의원 등등해서 보도가 됐는데 조금씩 이제 벽돌이 하나씩 쌓여가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정보들이 평양 축적되니까. 무인기는 11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평양 무인기는 10월. 10월. 10월 10월 3일, 9일, 10일. 10월 3일. 그러면은 이 대북 전단을 집중적으로 보내고 있을 때 평양 무인기도 간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전단지를 보내고 오물풍선 있고 이러면은 뭔가 저쪽에서 좀 격한 반응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의심하는 거는 그러니까 무인기로 방향을 돌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2015년의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대북 확성기 그때 박근혜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고 그러자 이제 우리 측에서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고 그런데 그 대북 확성기를 향해서 총을 쐈죠. 북한이.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남북 간에 너무 격해지니까 김정은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어요. 그게 2015년 8월 21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월이었어요. 한 여름에. 그 준전시 상태라는 건 말 그대로 전시 직전 상황까지 그 레벨을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군에 이제 24시간 총 대기하고 전 군인들이 다 이제 항상 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까지 갔었던데 지금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실상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기를 기대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5년 이미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북한을 이 정도 자극하면 북한에서 저렇게 반응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뭐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에서 계엄령 발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저쪽에서 준전시 상태를 선언하면 우리는 계엄령을 발동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전문 의원들도 다 의심하는 게 왜 그렇게 2023년 11월부터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고 작년에 완전히 효력을 정지하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왜 해왔는지 이제 조금 의혹이 더 짙어진다라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물론 국방부에서는 바로 13일 날 이 진상조사단이 12일 날 발표를 했고 그 다음 날 공지를 해서 전혀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일단 공지를 보내긴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그러면 그 대북 전단 보내고 이런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의혹이라는 거예요? 13일 날 사실은 그냥 뭐 아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설명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방부는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사령과 결부시켜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중요한 단어는 어딘지 아시겠죠? 정상적인 군사활동이에요. 그렇죠. 네, 정상적인 군사활동. 네. 그러니까 그 지적한 거는 다 했다네요. 인정이네. 했는데 그런 계엄하고는 연관시키지 말아라. 그렇죠. 부인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심리전은 누구나 합니다. 뭐 적대적인 상황에서 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가짜뉴스까지 하면서 어떤 사기를 떨어뜨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전을 하죠. 그것은 뭐 전단지가 됐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전단지와 확성기가 심리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의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차원이 완전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건데 초점을 계속 옮기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 연계짓지 말라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국방부에서는 이 정도 반응은 보통 제 경험으로는 그냥 반응을 안 할 수 없으니까 한 네. 반응인 것 같은데요. 정상적인 군사활동, 아니 심리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혹은 일각의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의혹과는 맞지 않은 해명을 내놔서 좀 답답하다. 제가 한 시민으로서 네. 의혹이 또 있습니다. 네, 어떤 이 시기에 거죠? 네. 문자, 긴급 재난 문자 엄청 많이 왔어요. 아, 오물풍선 날아온다고. 맞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와요. 물론 뭐 지금 날리지도 않지만 북한에서 조심한. 근데 네. 그때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 막 난 사람들이-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뭐 9월에 시기가 딱 맞아요. 9차례 오물풍선 9월인가요? 그때 네, 9월에 20차례 9월에 오물풍선을 우리가 보내고 9차례 오물풍선 왔다고 그랬는데 나는 9차례 재난문자 더 받은 것 같아요. 서울시도 보내고 뭐 어디 중앙부처도 보내고 맞아요. 막 지자체 기초단체도 보내고 그것도 계엄 준비 작업 아니었을까 하는 평범한 의심을- 시민으로서의 의심을 네, 갖게 되죠.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이 9월에 국방장관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의심적인 움직임들이 많았다라는 건 어쨌든 그 횟수로 증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북한하고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뭔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게 만들면서 비상계엄을 향한 어떤 분위기를 최고조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가질 수밖에 없네요. 관련해서 또 하나가 있는 게 작년 12월 26일 날 JTBC가 단독 보도를 하는데 관련된 내용이에요. 김용현 당시 장관이 계엄 전인 11월 18일 그리고 11월 29일 합동참모본부 전투 통제실을 찾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신형 ICBM 화성 뭐 19형 그 발사하고 작년에 내내 발사했잖아요. ICBM 북한에서. 그리고 뭐 미사일 발사도 여러 차례 있었죠. 그때는 여길 안 찾았는데 이례적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직후 그래서 18일과 29일 날 합참을 찾았다. 이게 서로 이렇게 퍼즐이 약간 좀 맞춰지는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전투 통제실 찾을 거면은 미사일 발사 때나 뭐 다른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렇죠. 벌어졌을 때 가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물풍선 때문에 갔다? 이건 좀 이상한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너무 딱 들어맞으니까 그래서 김영수 합참 의장이 뭐 반대했다 이런 얘기들이 다 이래서 나왔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연결이 되죠. 원점 타격 지시하려고 합참 가서 얘기했는데 합참 의장하고 얘기가 잘 안 됐다. 안 됐다. 네. 뭐 이런 얘기일 수 있겠네요. 박선원 의원도 뭔가 의혹을 제기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박선원 의원 이게 사실은 한 2주 전인가 한겨레 보도 한번 나왔었어요. 비슷한 레이싱 드론을 이용해서 오물풍선을 격추시키는 관련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 같은 사안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어떤 의도가 아니라 이제 해석이 다른 건데 네. 어쨌든 박선원 의원의 그동안의 어떤 주장 혹은 제보를 보면 이 평양에서 계속 이게 날라오니까 레이싱 드론이라는 거, 그 드론 끝에 이렇게 촉 같은 걸 달아가지고 공중에서 오물풍선을 격추시키는 그런 그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날짜까지 특정이 됐어요.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 사이 그 일주일 사이에 이 방법이 확인이 돼서 활용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물풍선이 정말 그 뭐 대통령실 앞마당에 떨어지고 이러는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도 사실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도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조치를 취했어야 됐겠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없애? 근데 원점 타격은 너무 이제 심하게 어떻게 확전될지 모르니까 이제 애매했던 거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없애지 해서 생각해냈던 게 이 레이싱 드론이고 실제 오물풍선을 격추시키는 건 성공했는데 성공했으면은 좋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위에서 덮으라고 했대요. 네, 그래요? 이거 성공했다는. 사용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서로 직접적인 무력 충돌 없이 공중에서 예를 들어 그 드론을 이용해서 이 오물풍선을 격추시키면 원점 타격의 명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점 타격해야 되는데 일이 그 미션 뭐 거의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의심하는 것은 이게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활용성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덮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는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외환죄와 관련돼서 그런 지금 의심이 가고 있는데 그걸 더 확증해주는 얘기들이 아닌가 제보가 아닌가. 왜 쓰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유영 의원은 원점 타격을 하고 싶은데 오물풍선 문제가 그냥 공중에서 해결되면은 원점 타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쳐들어가서 네, 그 직접 모물풍선 보낸 데를 타격을 공격해야 더 분쟁이 커질 건데 그렇죠. 날아온 걸 그냥 쏴서 떨어뜨리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게 오히려 네. 그러니까 양쪽 다 계획을 충돌 없이, 무산시킬 수도 네, 그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직접적인 충돌 없이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더 덮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게 박선호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악랄하네요. 진짜 이거 하나하나 그 실제 그 기자회견 12일 날 한번 보실 것을 제가 감히 권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횟수, 시기, 뭐 발언 이런 것들이. 네네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제 공소장 내용이랑 맞춰 보시면 아, 이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김용현이 핵이었구나 역시. 그런데 지금 군은 좀 억울하다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게 손발이 되는 군은 보이잖아요. 네네네.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정동영 의원 등등은 그 안 보이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컨트롤 타워가 누굽니까? 아, 제 개인적인 의견 추정컨 때 뭐 국가안보실 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가안보실. 거기서 그럼- 사실 전체 계획을 짜고 뒤에서 뭐 소위 말하는 배후 조정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동영 의원이 사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컨트롤 타워가 움직이고 있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지금 태극기 부대, 뭐 윤석열 변호인단, 국민의힘, 최상목 뒤에서 일관되게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여전히 작동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북풍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 특히 국가안보실이었다면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신원식 김태효 아니에요? 그렇죠. 신원식 김태호 신원식 실장, 실장, 김태효 차장인데 네. 지금 뭐 이 내란 이 수사 국면에서는 별로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인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이 민주당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 국가안보실 측은 뭐 이렇게 드론을 사실 국가안보실에서 뒤에서 조종한 거 아니냐. 그래서 평양 그 무인기 그 문제를 국가안보실에서 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진상조사당 13명 전원을 명예훼손인가 그걸로 지금 고소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법적으로 어쨌든 묻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 네. 근데 어쨌든 뭐 더 잘 아시겠지만 2023년 6월 1일에 김태호 실장이 차장이 갑자기 HI 부대를 방문하고 HID. HID, 예, 북한 그 북파 공작원 북파 공작원 부대죠. 네. 그 김병주 의원이 한 일주일 전에 그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고, 그러니까 갔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 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김태효라는 외교 담당하는 차장이 왜 2023년 6월에 갔는가? 그리고 왜 2024년 11월 그때부터 뭐 다 명분이 있었죠. 북한의 정찰 위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9.19 군사합의를 왜 효력 정지시켰는가? 그리고 왜 김용현을 안 쳤고 왜 전단지는 그렇게 많이 북한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이 모든 것도 다 연결된다는 거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김태호 실장, 김태호 차장, 자꾸 제가 실장이라고 하네요. 김태호가 어쨌든 그 인정을 하면서도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나왔는데 HID 부대 방문 가지고 이제 의혹 제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해명이 나왔는데 앞에 뭐라고 썼냐면 북한 대북 문제를 전담하는 차장이 HID를 방문한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 담당이 군 담당도 아니고 외교 담당이 왜 HI 부대를 갔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앞에 성명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1차장이 뭐 당연히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격려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왜 정상적인 군 활동 이런 그러니까, 것처럼 비슷한 그 거네. 항상 앞에 뭔가를 단서를 달아놓고 상대방의 주장을 이제 뒤집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긴 이것도 갔는데 참- 연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한다는 거네. 그러니까 갔더라도 이상할 거 없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그 국가안보실은 북한 문제도 다 담당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왜냐면 김병지 의원이 난 사성 장관도 HI 부대 허락 못 받아서 못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반박하고 싶었던 내가 거예요. 담당자니까 네. 갔다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의혹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 없어지는 뒤에 건 있었던 일들 아니죠. 생각. 근데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거 요거 마지막 요거까지 네.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네. 무슨 4개 군단을 타격할 계획이 있었다 이런 폭로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김종대 되는 의원이 그 MBC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한 건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개요만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15일에 합참에서 서부전선에 있는 북한 4군단 타격 계획을 작성했는데 이 작성도 무시무시하지만 그러니까
총을 쏘려고 했던 겁니다. 다름 아니라 대통령실 지시로 이뤄졌다는 게 김종대 전 의원 의혹의 핵심입니다. 2023년 11월 15일 합참에서 북한 4군단 타격 계획을 작성했고 그 뒤에는 대통령실이 있었다. 그래서 의도가 무엇이었냐? 북측의 통신대대, 뭐 병영시설까지 다 싹 쓸어버릴 생각을 했다라는 게 김종대 의원의 의혹 제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후속 계획이 수립됐는데 다만 실행이 안 됐고 안 된 이유는 결국은 미국이었다. 이런 게 그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은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종대 의원은 전체를 풀어낸 게 아니고 일부분만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게 지금 이번에 계엄도 그렇지만 그리고 지난 뭐 1년에 그 대북 전단 때도 그랬고 무인기 때도 그랬고 주한미군이 혹은 국무부에서 간접적으로 채널 통해서 계속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7, 8일 그때 한국일보 보도에도 나왔는데 우리 쪽에서 너무 공세적으로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한미 간에는 그 연합 방위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작년 1년 내내 음으로 양으로 미군에서 주한미군에서 이거 정전협정 위반 아닌가 이런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례적으로 그냥 공개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태들을 다 종합해서 본다면 그림이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외환죄는. 네. 전체 큰 그림은 마지막에 이 얘기까지 들으니까 진짜 아찔해지는데요. 4개 군단을 타격한다는 거는 전면전이잖아요, 사실상. 사실 그렇죠. 그 아예 6.25 한국전쟁 같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생각까지 한 생각까지 거죠.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요.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이 나라 전체가 다 상상하기가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그다음에 쭉 와서 뭐 김태우 HID 부대 방문 뭐 이런 이 대북 타격 계획 뭐 대통령실에서 하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고 친다면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 파기로 가는 과정도 스무스하게 설명이 되고 싸울 거니까 네. 이런 합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오물풍선을 오히려 유발하는 대북 전단을 더 많이 보내면서 반국가 단체라는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반국가 단체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공식 연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했었죠. 그리고 지난 8.15 경축사 때 그때 저 워딩 그 읽다가 네네네. 문장이 도대체 읽혀지지가 않아서 그냥 포기했는데 작년 8.15 당시 김태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30년간 화해협력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끌어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8.15 때 김태우가 발언합니다. 이 얘기를 다시 지금 들으니까 더 무서워지는 섬뜩하네요. 거예요. 네. 이게 다 사실 계획이었다. 실제 계획이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고 네.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 그 천공이었던가요? 누가 통일 대통령 얘기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천공도 그 얘기 했었죠. 윤석열 씨는 통일 대통령 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진짜로 북진해서. 네, 뭐 이런 통일부 생각까지 관련 들어요. 행사에서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 나왔다고 하고 작년 8.15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전략과 비전 얘기할 때 이른바 통일 독트린이라고 그 독트린 맞아요. 참 좋아해요. 아무튼 통일 독트린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황당해요. 뭐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에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어쨌든 김태우가 당시에 이런 설명을 하면서 도대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했던 그 발언들을 다시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섬뜩한 이야기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번에 그 김태호 차장이나 안보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번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윤석열 씨를 만든 사람들, 그를 지키는 사람들 다 이거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체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밝혀질 게 너무 많다. 지금은 빙산의 일각이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승관 평론가와 같이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